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철학 시리즈 동양철학에 대한 탐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맹자를 만나보는 시간 맞이했습니다. 우리 흔히 그 유학사상 얘기할 때 공맹사상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공자와 맹자 그 기틀을 이루고 쭉 사상적 원류를 이뤘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맹자하면요, 공자의 인사상을 끝까지 추구한 존재다. 인간의 내면, 그 마음의 그 깊은 세계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성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는 맹자의 사상, 그 세계, 인간에 대한 긍정, 또 인간에 대한 끝없는 그 이해 관점,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죠. 한국고전번역원 성백효 교수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함자 앞에 항상 이런 타이틀이 따라 붙어 다니시니까 본인은 행복하실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학연구의 대가, 네, 한국고전번역원 성백효 교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료 찾아서 이렇게 선생님 그 성함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서 그 국학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추천되는 번역서의 이제 집필자다 이렇게 성함이 나옵니다. 저도 발견을 했는데 바로 이 책이죠. 맹자집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게 작업을 하신 거겠죠. 이 현토 완역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뭐 현토를 붙였다는 의미가 되는 토시를 붙였다는 뜻이죠. 예. 뭐 많은 분에게 이제 가이드 역할이 됐겠죠. 사실은 그 전에 비하면 뭐 어떤 시대의 추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맹할 때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뭐 친숙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풍토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공자나 맹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분들이 제창한 인의 사상이라든지 인의 사상이 무슨 가치가 나빠서가 아니라, 예. 이제 조선조가 결국은 유학을 하다가 유학으로 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봉건주의 이런 그 잔재를 사실 억울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유교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맹사상 하면 그 자체가 고리타분하고 좀 말하자면 봉건주의고 서구민주화를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맹자가 부르짖은 그 민본주의라든지 인의 사상 이런 것들은 따지면 게 민주주의의 완벽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2500년 다 이전 분들이거든요. 기원전 분들로서 상당히 그 진보적인 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다만 그 조선조에서 그 개화 사상과 이 수구 세력 간의 그런 그 갈등에서 결국은 그런 그 공맹 사상까지도 부정을 받는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한동안은 뭐 비공에서 공자를 예. 아주 문화혁명의 그 숙청을 대상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게 흥미적인 것을 좀 접근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서양 사상 할 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하나의 그 딱 그 원점처럼 생각되는 존재가 있다고 그러면 아주 당연히 뒤에서 플라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플라톤이 한 말인지 아리스토텔레의 생각인지 플라톤이 기록을 한 거니까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데는 뭐 외지에서 건너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또 존재.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흥미도가 좀 더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제자 맹자다 그랬을 때 맹자가 과연 직접 뭐 교훈을 얻은 존재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손자 자사와 어떻게 연관되는 존재다는데 그 관계도를 좀 알고 싶어요. 그 맹자하고 공자는 약 한 100년, 근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시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제자가 될 수는 없고, 이제 공자의 손자가 자사인데,
사기에는 맹자가 자사의 문인에게서 수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사의 문인이 아니라 문인의 문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는 또 직접 자사의 문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사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는지 또는 자사에게 받은 사람에게 받았는지 그게 불명료하군요. 그런데 제가 느낌으로는 예. 맹자가 초년에는 자사의 문인에게서 배웠을 가능성이 많고 왜 지금 우리가 소위 맹모 삼천지교 예. 할 때 처음에는 그 자사 문인한테 갔을 가능성이 많고 성장기에는 다시 더 큰 스승한테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바로 직계제자일 수는 없고 예. 이제 존재가 초라했을 때는 예. 그다음 어떤 우뚝한 위치가 되니까 예. 당대 큰 스승 이제 문화의 직계제자로 이렇게 수용이 되는 그런 관계군요. 지금 말씀 중에 맹모 삼천지교 이제 나왔는데요. 예. 뭐 맹자는 바로 그 고사 때문에 워낙 유명해졌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뭐 우린 다 기본적은 알거든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뭐 처음에가 그 무덤 시장이었다, 뭐 무덤가였다, 학교를 갔다 그 얘기죠. 거기에 무슨 어떤 좀 깊이 있는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무덤이었던가요? 무덤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 맹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그 편모설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예. 예, 아버지가 있고 큰 대갓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맹자 어머니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그 북망산 묘지 부근에서도 살았고 또 시장에서도 살았고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생계수단을 위해서 아마 그런 데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장사를 했다든지 뭐 그러다가 결국은 아들이 그런 것을 배우고 본받는 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바로 자사의 그 학궁이 있는 그쪽으로 가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네. 맹모단기라는 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이제 맹모단기란 말은 이제 맹자 어머니가 배틀에서 배를 잘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맹자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공부를 하지 않자 맹자 어머니는 이게 아마 그때도 배 짜서 길쌈에서 살아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 짜던 벼를 더 이상 짜지 않고 가위로 잘랐다는 겁니다. 내가 학문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내가 벼 짜다가 벼를 자르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사실 그 부인이 벼 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걸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서 그거를 그 보는 앞에서 뭐 어떤 질책보다도 강한 질책이 되겠죠. 그것을 잘랐으니까. 약간 뭐 일상에서 쓰는 이 고사들이 그렇게 2000여 년 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연설을 잘하는 아주 달변가였다고요? 이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물론 좀 이설이 있습니다만은 공자는 노자와 동시되고 장자는 맹자와 동시됩니다. 한 100년 차이가 돼요. 아까 전국 시대와 춘추 시대는. 그런데 맹자 논어나 이쪽에는 노자나 논어에는 제자가 물으면 그것으로 한 간단한 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맹자는 그렇지 않고 장황하게 그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변설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 시대에는 소위 종행가, 장이, 소진 이런 분들이 그 웅변적인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장자 역시도 처음에 소유유서부터 쭉 나오는 것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길게 장황하게 늘어가거든요. 아마 그런 그 시대적 배경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살벌한 전쟁의 와중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그 각 나라들이 중앙 권력이 강력하게 통제력을 가져야만 뭔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맹자의 왕도 사상이라는 거는 그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이른바 우리 현대적 개념으로 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국 시대에 그런 맹자적인 즉 왕도 사상 같은 게 가능했다는 건가요? 맹자가 그렇게 인의 도덕을 부르짖은 그 자체가 예. 당시에 오직 너미 나라를 공격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사회가 이룩되기 때문에 맹자가 그것을 주창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맹자는 민본주의를 부르짖었으니까 그 민본주의 사상은 다분히 민주주의와도 통하거든요. 네. 그러면 군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맹자는 사실 군주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군주가 인의 도덕을 베풀어서 훌륭한 군주가 되면은 그 군주를 자연히 백성들이 흠모하고 따라서 권위가 생겨야 되는 것이지, 예? 형벌을 남용하거나 요즘 말로 위압적인 그런 군주는 안 된다는 것이지. 덕치를 하라는 예, 얘기죠. 그거지. 그러니까. 군권을 약화했다. 약화하자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봐서. 네. 다만 그렇게 그 맹자는 군주가 너무 그 권위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거는 맹자의 사상이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당시에 약간 통치력까지도 상실하면서 무능하게 하라.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잘못하면 그 민주주의가 그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풍년에는 자제들이 의뢰함이 많고 흉년에는 자제들이 포악함이 많으니 하늘이 재주를 내림이 이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빠뜨림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있고 없음이 선행과 포악함으로 나온다 하는 말. 예, 모든 것이 근원이 마음이다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일상의 상식 수준으로 아는 성선설이라면 그냥 그런 정도의 얘기구나 할 텐데 고전 연구자로서 맹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식견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는 그 맹자가 말하는 그것,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실체라는 게 뭔가요, 우선? 맹자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인의지심입니다. 인의의 마음. 이게 맹자는 이제 인은 인심이야요, 의는 일로야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인은 어지린자, 인은 사람이 간직해야 할 마음이고 오르리자 의는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네. 그러면 그때의 인의는 이제 우리 인간이 행해야 할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양심, 맹자가 직접 양심이라고는 안 했지만은 그 양심도 있거든요. 네. 그 양심도게 원래 그 선량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 양심이란 자체가. 그 양자는 맹자가 그 양지 양능, 그것도 본연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양지라 하고 네. 본연적으로 능하게 하는 것을 양능이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인의의 양심, 이제 그것을 지금 주로 맹자가 제일 많이 말씀했지. 맹자가 말씀은 그 마음 안에는 뭐 전심치지다 해서 어떤 학문상에 요즘 말하면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다방면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맹자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아까 그 인의지심, 뭐 측은지심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마음에 대한 이제 맹자의 언급이 다양하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그런 질문지에도 생각함, 또 배움 이런 것들을 그 선천적인 양심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하는데 그 맥락이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서경에 인심도심이란 말이 보입니다. 사람인자 마음인자 길도자 마음인자. 예. 그럼 인심은 뭐냐? 인심은 사람이 육신이 있음으로써 나오는 마음을 인심이라 그래요. 예. 즉 추우면 입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기운이 왕성하면 성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도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참 측은지심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그 인의 도덕에서 근본한 마음을 도심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맹자는 이제 인의지심을 근본으로 하고
생각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옳고 그러냐.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네. 이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맹자가 또 하나 주장한 것이 이 전심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심치지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나 일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의지를 다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전심치지로 맹자가 제일 그 비유를 잘했었는데 이제 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둑수는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하찮은 수입니다. 전 맹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심치지하지 않으면 못 배운다. 네. 맹자가 말하는 어떤 도덕이나 인의예지, 사서오경 이런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로 적고 바둑수는 이제 하찮게 보신 겁니다. 그렇겠죠. 오락이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데 네. 그 당시에 혁추라고 하는 사람은 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창호라든지 이런 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 혁추는 아주 온 나라에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2명의 제자를 딸려주고 했는데 한 사람은 오직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혁추가 시키는 대로 바둑을 배우고 네. 한 사람은 똑같이 배우긴 하지만은 한편 마음에는 어디 저 기러기가 날아가면은 나가서 한번 활을 쏘아서 그러면 잡고 싶지. 그거 무릎 꿇고 앉아서 바둑 두는 건 취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똑같이 배워도 1년, 2년 뒤에는 두 사람 차이가 크게 난다. 이것은 그 지혜가 앞에 사람만 못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은 온 정력을 다 썼고 한 사람은 정력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네. 전심치지. 이거는 이 수험생들에게 꼭 들려줘야 될 격언처럼 되는 거예요. 전심치지를 해야 된다. 맹자 이제 말씀이겠죠. 사람이 선한 행동으로 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참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제 본성이다.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을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초보적인 견지에서 바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의문이 생기죠. 사람들의 본성이 선하다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할 텐데 맹자 당대에도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하는 그때에도 바로 이런 반문이 제기되지 않았을까요?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도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선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타고날 때 그 본성을 좋은 성을 타고났으니까 그것을 잃지 말고 어떤 이욕이나 무력에 빠지지 말고 잘 지키자 하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 기본 사상입니다. 타고난 본성이 선한 것이지. 그렇죠. 그 이후까지도 계속 선한다는 게 보장되는 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늘 강조하는 것이 왜 좋은 성을 타고났는데 그걸 우리가 지키지 않느냐. 그 아까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맹자는 이는 사람이 가지켜야 할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왜 올바른 길을 버려두고 가지 않고 좋은 마음을 버려두고 찾지 않느냐. 참으로 가련하다. 이런 말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에 인과 의, 인은 본성이고 의는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가치고 추구해야 될 가치고 인과 예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넷으로 인의 예지를 넷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일관되게 보면은 사람이 선한 마음은 인이고 그것을 그냥 인한 아무리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에 나타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실에 맞게 조처하는 것이 예고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와 의를 통해서 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두고두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런 토론거리를 제시한 거구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성선설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는 그 사단이라는 건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맹자가 글귀를 남긴 게 있는데 그걸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그리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측은지심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며 수호지심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며 공경지심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며 시비지심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니
측은지심은 인이요 수호지심은 의요 공경지심은 예요 시비지심은 지인이요 인의예지가 밖으로부터 나를 녹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본래 소유하고 있건만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라고 한 것이니 혹은 선악의 차이가 서로 배가 되고 5배가 되어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그 체질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죽 득지. 예. 그리고 뭐 사즉, 사즉 실지. 예. 예. 그러니까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예. 예. 이게 그 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 맹자의 예, 말씀이라고 예.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맹자는 그러거든요. 측은해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고, 수호, 불의를 보면 정오하고, 자신이 불의를 저질렀으면 수치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고, 예. 공경지심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시비지심을 다 가지고 있다. 시비지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보면 옳고 그르다를 분간하고 따지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는 나에게 고유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이게 내 뱃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원래 안에 있는 거군요. 갖고 있는 그렇다는 건데 얘기죠. 예. 예. 그걸 구하면 당연히 안에 있는 걸 예. 꺼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잃어버리는 거군요. 예. 이런 그 본성 이게 이제 인의예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모든 관계들 속에 이제 구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부모, 자식, 분신, 뭐 또 지인들 간에 뭐 이런 관계들을 규정하는 요소들인데 이게 이제 유교의 전통적인 그 도덕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맹자는 인의예지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인의예지 본성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이 받은 그 본성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륜이라고 본 거예요. 네. 부자 간에 아주 친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에서 나온 것이고 군신 간에 의리가 있는 것은 의에서 나온 것이고 부부 유별, 부부 간에 분별이 있다. 이거는 지혜에서 나왔다고 한 겁니다. 지혜지자. 지가 아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거든요. 예. 그리고 자유유서, 어른과 어린은 질서가 있다. 근데 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붕우유신. 원래 인의예지에 신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부모 간에는 신은 그 성실할 진짜인데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해서 오륜을 주장하거든요. 이게 위에 인의예지 신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5가지 성품이다. 예. 성이라 하고 아까 그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도덕을 5가지 윤리도덕이라고 해서 오륜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몸에는 귀천이 있으며 소대가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하니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 맹자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대인 이걸 군자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까? 당연하다고겠죠. 예. 다만 이제 논어에 나오는 군자는 아주 최고 훌륭한 군자서부터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군자라고 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대인이란 말도 때로는 권력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맹자에 나오는 대인은 맹자 그대로 맹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큰 것을 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고 작은 것을 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크고 귀한 건 뭐냐? 크고 귀한 것은 사람의 심지, 본심이나 마음이고 작고 천하다는 것은 입과 배를 뜻하는 겁니다. 네. 즉 육신을 뜻하는 겁니다. 욕망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인간이 이제 유학뿐만 아니라 그건 뭐 세계가 공통입니다. 정신이 육신을 지배하느냐, 육신이 정신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거든요. 네. 맹자는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음식지인이라 해서 음식을 밝히는 사람. 뭐 지금이야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옛날 가난할 때에는 염치불구하고서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누구든지 사람이 천하게 여긴다. 그것이 바로 아까 그 작은 것을 자기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영양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그 입과 배를 위하다 보니까 그 작은 것을 기르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긴다. 그 사람을 음식지인,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맹자는 표현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음식지인도 많고 소인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소인배죠. 인간의 이제 어떤 내적 욕구나 욕망이 예전하고 달리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뭐 그것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이 왜 나쁘냐, 이제 이런 시대 풍조도 있죠. 아마 공자는 지금 같은 세태를 전혀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아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말이죠.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있더군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준 사람을 내려할 때는 시련을 준다 하는 거예요. 시련이 사람을 키워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맹자는 이제 그 고대에 푸르했던 그 유명한 명인들을 쭉 열거하고, 예. 하늘이 이 사람에게 어떤 큰 임무를 내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에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육신을 고달프게 하고 해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도 안 되게 이렇게 만든다. 그 이유는 어떤 성질을 참고 마음을 분발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그래갖고서 결국은 그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완숙에 이른다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 물론 요즘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긴 안목이 아니라 맹수들만 하더라도 약한 자식은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재산을 모아서 자식들이 호의호식하고 편안히 살기를 추구합니다. 네.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호의호식으로 일관한단 말입니다. 물론 온실 안에서 크면은 바람도 소리도 안 맞고 편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한번 노지로 태풍을 만나거나 해서 눈을 만나서 하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요. 이렇게 강인한 어떤 생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맹자는 선생님은 요즘 맹자 공부하신 분으로서는 요즘 자녀 교육 세태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 많으실 겁니다. 아이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 수가 있나.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나중엔 뭐 자식의 그 성인이 돼서 살아갈 대비까지 다 해주죠. 뭐 다 물려주고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정말 그러면 그 세대가 참 무력해진다는 건데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하나 싶을 때가 있는데, 맹자가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건 일종의 고금의 진리일 텐데 말이죠. 네, 답답한 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자의 말씀을 제가 세상에 알려보았습니다. 이제 맹자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대해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마음의 원리가 사회까지 확장하는 뿌리시오. 아마 성 교수께서도 이제 뿌리에 대한 탐색을 해보고 싶으신가 보죠. 나이가 들면 다 그렇습니다. 완숙이라고 해두죠. 그런데 저는 맹자께서
인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뭘까 늘 생각했습니다. 산의 나무와 사람의 마음이 이치가 같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성교수의 나라인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자신의 목숨은 상관도 않고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의로운 사람의 착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들은 지하철 선로로 뛰어들죠. 측은지심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본능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좀 이야기를 확장하면 전 왕도 정치를 말할 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즉 타인에게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진 정치는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네, 군주의 어진 마음도 필연이고 자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군주가 인자 한만 갖춘다면 어떤 대국에도 이길 수 있다고 당신은 말했지요. 백성과 군주, 국가, 그 귀함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는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습니다. 저의 민본주의 사상은 민중의 편에 서서 움직여야 한다고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당신의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전 저의 사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착한 마음의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내부에 있으며, 백성의 편한 삶의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고 하지요. 어쩌면 한순간에 생명을 구한 그 많은 사람들의 기적은 자신에 대한 믿음, 거기서 출발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사상은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헛된 공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존재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성교수. 사람들. 내게는 가장 중요한 세 글자입니다. 네, 성백희 교수가 맹자와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속에 있는 얘기인데, 왕도 정치에 관련된 얘기인데,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사가, 그다음엔 이 군주가 가장 낮게,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대화 속에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뭐 왕권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게 맹자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기에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적어도 표방하고 있는 가치는 어쨌든 민중식, 민본이고, 군주를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 이 당시에 이게 통용됐다는 게 신기한데요. 근데 그런 것은 그 역사 배경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 시대의 군주들은 그 당시 소위 변사나 학자들한테 학자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깍듯이 스승으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이 가능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군주는 그 학자가 자기 나라에 오면은 앞에서 길을 쓸어주고 말고삐를 잡은 임금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그 이제 맹자가 군주를 그렇게 비하한다고 할까, 군권을 좀 약화하는 그런 말씀이 종종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명나라, 명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주원장인데 명태조라고, 그 부분은 맹자를 읽다가 원래 그분이 무식한 사람인데 맹자를 읽어보니까 맹자의 인군이 제일 가볍고 사직, 그 당시 종묘 사직 하면 국가를 상징하는데 국가가 그 다음이고 이제 백성이 최고고
군주가 제일 가볍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백성이 최고 높다라고 한 걸 보고서 이 맹자책은 강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입니다만은 정다산도 이거는 좀 지나치다 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말하자면 비토 대상은 아니었지만은 후대에도 그런 말들은 임금 귀에 거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겠죠. 네. 사실 우리가 오늘 맹자의 사상의 큰 틀이요, 왕도 사상에서 간의 이제 성선설이라든지 몇 가지 견문을 해봤습니다만, 선생님은 연구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맹자가 통용될 필요, 어떤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실 때는 왜 이 맹자를 우리가 오늘날에 공부해야 되는지 그 어떤 필연성 같은 걸 얘기하실 것 같아서 오늘 듣고 싶습니다. 2500년 전에 그 정도 그 전에 벌써 맹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맹자를 구석구석 다 뒤져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부분이 보입니다. 물론 그 당시 맹자가 주장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민주주의하고 꼭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학설이 처음부터 완벽한 학설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그 맹자의 민본 사상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그건 정치적인 문제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인간은 아무리 선한 성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서구화의 좋은 점도 많이 왔죠. 우리나라의 낡은 사상을 타파하는 데 큰 도움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거기에 수반되는 병폐도 많습니다. 네. 소위 배금주의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독선주의도 우리나라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부르면서 자기 설만 옳고 남의 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민주주의라는 것은 남의 설도 들을 수 있어야지. 그렇죠. 공존의 룰이 민주주의니까. 그런데 그렇죠. 보면 혁신하는 사람은 혁신만 옳고 보수는 다 나쁘고 보수하는 사람은 다 혁신은 나쁜 거로 인정을 합니다. 맹자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의 병통은 자기 밭을 버려두고 남의 밭을 짓매는 데 있다. 사실은 제가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구의 민주주의가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기본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의 의무는 버리고 권리만 되찾아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과 권리에 따르는 온전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참뜻, 오늘 현대적 가치가 2500년 전 맹자에게서 찾아진다는 게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제대로 우리가 이제 깊은 생각들을 제대로 전승받지 못해서 이런 우리 당대에 온갖 부조리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선생님 말씀을 좀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순서,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성백효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맹자사상 그 얘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선생님하고 맹자사상을 얘기하는 게 다른 서구 사상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 이거 진통인 거죠. 이 맹자 집주 이 부분에서 한 대목 아무래도 일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맹자왈리는 인심야요 의는 일로야 하네라 사기로 불효하며 방기심이 불지고 하나니 애제라 이니요 개연방적 지구지호대 요 방심이 불지고 하나니 학문지도는 무타라
구기방심이의내라. 정가나 소리처럼 저한테는 사실 들리는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군요. 그 성독은 지방에 따라서 우리가 노래처럼 통일화되고 정례화되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길게 빼면서 뜻을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성독해 주신 부분 의미는 뭔가요? 예.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간직해야 할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올바른 길을 버려두고 가지 않고 그 좋은 마음을 버려도 잃어버리고서 찾을 줄 모르니 참 애처롭다. 가련하다. 사람이 닭과 돼지는 뛰쳐나가서 없어지면은 그걸 찾느라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자기 양심, 자기 선한 마음은 잃어버려도 찾을 줄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학문하는 이유는 딴 방법이 없다. 딴 목적이 없다. 그 방심,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뿐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온전하게 질서가 잡힌 삶이가 할 때 참 회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떤 말씀을 맹자를 빌어 남겨주실는지요? 그러니까 맹자가 주장한 여러 가지 학설은 임금이 됐거나 임금의 왕도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선비들의 마음자세도 같다고 봅니다. 네. 예, 자기의 어떤 이욕이나 자기 일신의 안일, 이욕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좀 대국적인 면지에서 요즘 말하면 세계 평화라고 할까요? 인류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추구한 겁니다. 사실은. 맹자라고 해서 무슨 이익을 전혀 버린 것이 아닙니다. 맹자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양해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양해왕이라는 분이 맹자한테 선생님이 불원천리하고 저희 나라에 오셨으니 저희 나라 좀 부국강명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노하거든요. 임금님은 왜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과 의를 말씀할 뿐입니다. 임금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꼬? 이렇게 추구하시면 임금님 밑에 있는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그때 그 집안이란 말은 작은 무슨 5인 가족이 아닙니다. 네, 수백 명의 가슴을 둔 그 문벌이죠. 문벌을 이롭게 할꼬. 또 사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일신을 이롭게 할꼬? 라고 하다.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이 나라는 위태롭고 맙니다.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좀 본심을 찾아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만 잘 살지 말고 세계가 같이 잘 사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행복한 그런 길로. 지금 말씀이 한 단위의 이득만 생각하면 고개는 또 하부 단위의 이득, 하부 단위의 이득 다 이러니까 모두가 이득을 추구해서 결국 공멸한다 하는 말씀이요. 지금 맹자 연구하신 분이 우리한테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인류적 관점에서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한국고전번역원 성백규 교수와의 맹자 공부 시간 어떠셨습니까? 성백효 교수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 고전의 현대적 의미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시죠. 그 분이 공부하는 것도 끊임이 없습니다. 중단이 없는 거죠. 근데 중단의 얘기를 중간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맹모 단기, 배틀의 배를 공부 안 하니까, 자식이 공부하니까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중단. 이것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공부의 길도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골목에서 길을 잃는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바로 처음 길을 잃으면 처음 발을 디딘 곳, 그 위치로 돌아오라 하듯이 말이죠. 중단의 삶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자기를 되돌아보고 출발점을
재설정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맹자 공부를 하면서 문득문득 맹모 단기의 그 의미를 되새겨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송 교수의 고전 연구도 계속될 것이고 번역도 계속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계속되는 중단 없는 삶 속에 우리한테 오히려 중단을 통해 바른 길을 찾아가라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